2026년 3월, UAE 아부다비 상공에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란이 쏜 미사일들이 도심을 향해 날아드는 순간 한국산 미사일이 그것들을 하나씩 잡아냈거든요. 요격률 96%. 이 숫자가 왜 전 세계 국방부를 흔들었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볼게요. 96%가 어느 정도냐면요. 100발이 날아오면 96발을 하늘에서 격추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4발은 놓치는 거고요. 근데 중동 사람들이 열광한 건 그 숫자만이 아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나면 진짜 놀라거든요. 미국 패트리엇은 한 발에 60억 원이에요. 천궁2는 15억 원이고요. 정확히 같은 체계는 아니에요. 패트리엇을 보완할 수 있는 중층 방공체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표현이에요. 비슷한 레이어에서 쓰이는데 가격이 4분의 1이니 중동 국가들이 왜 줄을 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원래 냉장고 만들던 데서 출발했어요. LG 전신인 럭키 금성이요. 지금 이름은 LIG 넥스원인데 어쩌다 이 회사가 중동 전쟁터의 하늘을 지키게 됐는지 이 50년짜리 이야기가 지금 이 회사 주가랑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오늘은 26조 원 수주 잔고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돈의 흐름을 볼 거예요.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권가가 말 안 하는 부분까지 같이 보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이 이제 아시아는 알아서 지켜라 라고 선언하면서 주한 미군을 빼기 시작했어요. 한국 입장에선 청천벽력이었죠. 미국 없이 북한을 혼자 막아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눈앞에 들이닥친 거예요. 정부가 꺼낸 해법이 꽤 과감했어요. 대기업들한테 무기 종류를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현대는 탱크, 한화는 폭탄, 럭키금성은 유도미사일. 1976년 경북 구미에 금성정밀공업이라는 간판이 붙었어요. 냉장고 공장 옆에 미사일 공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엔 만드는 법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미국 미사일을 가져다 통째로 분해하는 거였어요. 부품 하나하나 꺼내서 들여다보고 다시 끼워 맞추고 또 분해하고 수년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거예요. 그 구미 공장에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어요. 당시 방명록에 남긴 말이 국가를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일하라 였어요. 그 공장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1600명이 천궁2를 만들고 있거든요. LG그룹 안에서 30년 가까이 크다가 2004년에 독립했고 2007년 LIG 넥스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기술에 얼마나 지독하게 투자했는지 지금부터 그 결과물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위기 때 사모펀드가 들어와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2015년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죠. 위기를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천궁2가 왜 이렇게 잘 맞히는지 뜯어볼게요. 핵심은 발사 방식인데요. 옛날 방공 시스템은 발사대가 표적 방향으로 직접 돌아가야 미사일을 쐈어요.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엉뚱한 방향에서 오는 건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천궁2는 그냥 수직으로 쏴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방향을 확 꺾어서 표적을 잡아요. 콜드 론칭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에요. 어느 방향에서 날아와도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2026년 3월에 전 세계가 목격한 거예요. 특히 막기 까다롭다는 저고도 순항미사일 8발을 단독으로 전부 격추했어요. 50년 분해 조립의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겨요. 기술은 검증됐고 주문은 넘치는데 주가가 왜 주춤할까요? 여기서 수주 잔고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쉽게 말해 이미 계약된 주문서 총액인데 지금 26조 2천억 원이에요. 올해 예상 매출로 나눠보면 6년치 일감이 미리 확보된 거예요. 전체 26조 중 중동 수출만 10조 2천억 원이에요. 수출 비중이 커질수록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에요. 이 흐름이 올해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25년 이 회사 매출 채권 회전율이 하락했어요. 수주 규모가 커지면서 대금 회수 주기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진입했다는 신호예요. 당정의 위기보다는 앞으로 현금 흐름 관리가 이 회사 기업 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산 사업은 수주가 늘수록 원자재를 먼저 사야 하고 인건비도 선행돼요. 나가는 돈은 지금인데 들어오는 돈이 늦어지면 현금 흐름이 타이트해질 수 있어요.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에 담아둬야 할 지표예요. 또 다른 변수는 K방산 내부의 파이 싸움이에요. 천궁2는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팀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커지니 서로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며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2025년 이라크 계약 때도 가격과 납기 문제로 업체 간 갈등이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이 중재해서 봉합은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소름 돋는 지점이죠.
수익성을 놓고 국내 기업끼리 싸우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2026년 3월 24일 미국 팔로알토에서 힌트가 나왔어요. LIG 넥스원이 팔란티어와 손을 잡은 거예요. 팔란티어, 이번 미국 이란 전쟁에서 미군 정밀 타격을 AI로 지원한 그 회사예요. 하드웨어는 LIG 넥스원이, 두뇌는 팔란티어가.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에요. 사실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2025년 9월부터 천궁3 개발이 시작됐어요. 2030년 완료 목표고요.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는 체계인데 그 속도를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AI가 판단해야 해요. 팔란티어와의 협력이 결국 천궁2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미사일 포대는 땅에 박혀 있잖아요. 레이더가 잡아도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대에 발이 달린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LIG 넥스원이 2024년 미국 로봇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유예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네 발로 걷는 군용 로봇이에요. 미군, 영국군, 인도군이 실제 전장에서 쓰고 있어요. 이 로봇이 천궁2 레이더망과 연결되면 사람 없이 전장을 돌아다니며 표적을 탐지하고 정보를 보내는 무인 정찰 시스템이 돼요. 고정된 포대에 지능과 발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냉정해요. 이 로봇 회사 지금 연간 430억 원 적자예요. 자본장식 상태고요. 2025년 말에 아시아 한 국가 정부와 100대 이상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반전 신호를 켰는데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회사가 어디로 가려는지는 2026년 3월 31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드러나요. 이름을 바꾸거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D&A. 미사일 회사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우주, 항공, AI, 로봇까지 다 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항공 무장 패키지를 전투기와 함께 파는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시나리오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다만 공식 발표는 없고 구체적인 추진 여부는 지켜봐야 해요. 수조 원대 인수자금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숫자로 마무리할게요. 하나증권이 2026년 3월 3일에 낸 리포트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71만 원이에요. 당시 주가 50만 9천 원 대비 약 40% 상승 여력을 본 거예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48%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PER은 2026년 기준 30배, 2027년에는 21배로 내려와요. 이 수치가 비싼 건지 싼 건지는 결국 이 회사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장 속도가 빠르면 지금 30배가 나중엔 싸 보일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강점 3가지, 실전 검증된 천궁2, 26조 수주 잔고, 팔란티어와의 AI 협력, 리스크 3가지, 대금 회수 주기 관리, K방산 내부 경쟁, 로봇 회사 적자, 이 6가지를 동시에 눈에 담고 봐야 해요. 1976년 구미공장에서 미국 미사일을 뜯어보던 기술자들, 그 손끝의 감각이 50년을 건너 96%라는 숫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고 있고요. 냉장고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AI로, AI에서 로봇으로, 이 회사의 다음 챕트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구미공장 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26조 수주 잔고가 든든한 보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통장에 안 들어온 숫자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 투자 판단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모든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K방산의 숨은 강자, 풍산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회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탄약 사업을 통째로 판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잘나가는 사업을 팔겠다고 하는 걸까요? 풍산은 크게 2개의 기둥으로 움직입니다.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사업과 총알을 만드는 방산사업이죠. 매출은 구리가 70%로 높지만 정작 돈을 벌어오는 건 75%의 영업이익을 책임지는 방산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짜배기 방산 부문을 약 1조 5천억 원에 매각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IB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풍산의 전체 시가총액이 3조 원대이니 회사 절반의 가치가 달린 셈인데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국정 문제가 꼽힙니다. 류진 회장의 장남인 류성권 부사장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상 외국인이 방산업체의 경영권을 갖는 데는 아주 까다로운 제약이 따릅니다.
방위사업법 제35조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방산업체 임원이 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승계가 불투명해지니 아예 방산만 떼어내 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아픈 손가락, PMX 인더스트리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구리 생산 법인인데 무려 4년 연속 적자에 누적 손실만 약 3,468억 원에 달합니다. 본사가 계속해서 빚부증을 서주며 버티는 상황이죠. 결국 몸값이 최고조에 달한 방산 사업을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미국 법인을 살리고 경영권 승계 구도를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풍산과 풍산홀딩스는 각각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풍산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최대 주주인 풍산홀딩스는 지분 매각 관련 사항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인적 분할입니다. 2022년에 시도했다가 주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던 물적 분할 대신 주주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인적 분할을 통해 방산을 떼어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적 분할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풍산은 구리 회사로 분류되어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사업은 성장성이 낮아 기업 가치 배수가 5에서 8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반면 독립된 방산회사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K방산 열풍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15에서 20배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분할만으로도 몸값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55mm 포탄 같은 대구경 탄약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풍산의 방산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 분할 후 상장은 주주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거대한 매물을 가져갈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같은 굵직한 방산 기업들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특히 유도무기와 탄약의 결합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메가톤급 조합이죠.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한화가 인수할 경우 탄약 시장에 독점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의무 공개 매수 조항 때문에 인수 비용이 훌쩍 뛸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투자자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선은 분할 방식입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인적 분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 분할로 결정된다면 저평가됐던 방산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풍산은 승계 문제와 미국 법인 적자 해소를 위해 사업 개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둘째, 물적 분할보다는 주주 친화적인 인적 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셋째, 분할 시 그동안 구리 사업에 가려졌던 방산 부문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으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매각까지는 정부 승인과 독점 이슈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죠. 현재 풍산의 시가총액은 방산의 잠재 가치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구조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든 확정된다면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와 가치 재평가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풍산이 구리 회사에서 글로벌 방산 전문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역시 핵심은 방산의 독립과 재평가네요. 과연 풍산은 1.5조 원의 결단을 내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승계 시나리오를 쓸까요? K방산의 지형도를 바꿀 이 거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3월 18일 아침 9시 30분 코스닥 시장이 열리자마자 한 종목이 수직으로 튀어올랐어요. 비츠로셀 25% 급등에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어요. 이 회사 알고 계셨어요? 매출 2,400억 원짜리 충남 당진 중소기업이에요. 드라마틱한 실적 발표도 없었고 신제품 발표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루 만에 25% 뛰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만남 때문이에요. 펜타곤이 왔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와서 이 회사 문을 두드렸어요. 연간 예산 1,000조 원짜리 조직이 매출 5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들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 하나를 이해하려면 전쟁, 드론, 배터리, 탈중국이라는 4가지 흐름을 연결해야 해요.
각각은 따로따로 들어봤을 텐데 이걸 하나로 꿰면 3월 18일 아침 상한가의 배경이 보여요. 현대전의 풍경이 바뀌었어요. 수백억짜리 전차를 잡는데 이제는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을 써요. 드론이 대량으로 전쟁을 채우는 시대가 됐고 드론 한 대 한 대에는 반드시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숫자 하나가 등장해요. 미군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 지금 약 90%가 중국산이에요. 한미 방산 배터리 협력 세미나에서 공개된 수치예요. 세계 최강 군대 무기의 심장이 한 나라에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에요.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라는 단어가 안보 문서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가 그 첫 번째 표적 중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만든 법이 국방수권법 NDAA예요. 한 줄로 요약하면 군대에서 쓰는 물건, 특정 국가 것은 단계적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2028년부터는 신규 무기에 중국산 배터리를 아예 탑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요. 그럼 중국 빼고 어디서 구하냐는 문제가 생기죠. 일본은 방산협력에 구조적 제약이 있고 유럽은 생산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미국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하게 된 맥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국방부 관계자들이 방안에 비치로셀, 리베스트, 유벳, BEI, JR 에너지솔루션, 국내 배터리 기업 5곳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어요. 이 중 일부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배터리 셀 납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도 계약 체결 또는 협의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미국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국내 배터리 3사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무기에 직접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비운 자리에 중소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이 틈새가 사실 꽤 독특한 시장이에요. 군용 특수 배터리는 기술 인증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들어오기 어렵고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교체가 안 돼요. 작은 시장이지만 버티는 힘이 있는 구조예요. 군용 배터리가 왜 까다롭냐면 쓰이는 환경 자체가 극단적이에요. 자폭 드론은 폭발물을 달고 장거리를 날아야 하고 초고속 미사일은 급격한 방향 전환 중에도 버텨야 해요. 스마트폰 배터리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달라요.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1kWh당 30에서 60달러, 고급형 NCM도 80에서 120달러 수준이에요. 군용 특수 배터리는 같은 기준으로 500에서 3000달러예요. 용도와 사양이 달라지면 가격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비츠로셀이 만드는 앰플 전지,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전해액을 캡슐처럼 가둬뒀다가 충격이 가해지면 캡슐이 깨지면서 작동하는 구조예요. 포탄 신관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 평소엔 완전히 자고 있다가 그 순간에만 깨어나야 해요. 열전지는 더 극단적이에요. 비활성 상태에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0.1초 만에 깨어나요. 미사일, 어뢰에 쓰이는 일회용 배터리예요. 비슷한 계열인 리튬 1차 전지는 영하 50도에서 150도까지 견디는 내구성을 요구받고요. 이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혀요. 비츠로셀, 지난해 성적표를 보면 영업이익 793억 원으로 전년보다 33.4% 늘어 창사 이래 최대예요. 매출은 2,431억 원으로 15.3% 성장했어요. 영업이익률이 28.4%인데 제조업 평균이 보통 5에서 8%라는 걸 알면 이 숫자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지난해 10월 캐나다 기업 이노바를 약 35억 원에 인수했어요. 석유가스 시추장비용 배터리팩 전문 기업으로 비츠로셀의 고운전지 사업을 해외로 넓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어요. 실제 시너지가 얼마나 날지는 앞으로 실적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증권가 반응도 최근에 바뀌었어요. 신한투자증권은 비츠로셀 목표 주가를 22,710원에서 25,500원으로 올렸어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질 경우 방산, 에너지 부분 실적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분석이에요. 이번 미국 측 요청이 배터리 완제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만해요. 양극재, 음극재, 단열재 같은 핵심 소재까지 3년 내 100% 비중국산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완제품이 아니라 소재 공급망 전체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혀요. 올해 말 5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미국 국방부가 드론용 배터리 규격을 특정 원통형으로 통일하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규격이 하나로 묶이면 대량 생산 체제를 깔 수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기준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시장 크기를 보면 글로벌 군용 배터리 시장은 2030년 31억 달러, 4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요. 전체 배터리 시장에 비하면 아직 작은 숫자지만 드론 전술이 확산될수록 수요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에요. 이번 회의에 참여한 기업 5곳 중 비츠로셀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상장이거나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창구는 지금으로선 좁은 편이에요. 비츠로셀 하나만 보는 건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군용 배터리 외에도 석유가스 시추용 고온전지,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 전지, AI 데이터 센터용 파워 캐패시터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성장축이 여러 개라는 점은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3월 18일 장 초반으로 돌아갈게요. 비츠로셀은 오전 9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25.4% 오른 31,600원에 거래됐어요. 장중에는 한때 32,750원까지 올라 상한가를 터치하고 1년 내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지난주 비공개 회의 소식이 시장에 처음 알려지면서 나온 반응이에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가가 하루에 25% 올랐다는 건 기대감이 상당 부분 가격에 먼저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구간에서는 뉴스의 내용만큼이나 이미 얼마나 선반영됐는지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 리스크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방산 계약은 협의에서 납품까지 통상 오랜 시간이 걸려요. 미국 내 예산 우선순위나 정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국가 기업이 경쟁자로 끼어들 수도 있어요. 논의 단계와 계약 확정은 여전히 다른 무게를 가져요. 더 넓게 보면 조경재 텍사스 대학 교수는 배터리 외에도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새로운 방산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배터리가 그 첫 번째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인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열려 있어요. 정리하면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국 중소 배터리 기업들이 그 논의 안에 들어온 건 확인된 사실이에요. 3월 18일 주가 급등은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확인된 건 비공개 회의와 일부 기업의 납품이 시작된 거예요. 전체 계약 규모와 조건은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주가 움직임과 실제 실적의 간격을 의식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흐름을 따라가려면 체크해야 될 시점이 있어요. 5월 드론 배터리 표준 기준 발표, 개별 기업 계약 공시, 분기별 실적 발표가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기대감이 먼저 달리는 구간에서는 숫자가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3월 18일 상한가가 흐름의 시작인지 아니면 기대감이 앞서간 구간인지 5월 이후 나올 데이터들이 그 답을 조금씩 채워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